자, 9장은 유출 수문 곡선입니다. 하이드로그라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강우나 침투, 증발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지표면에서 또는 하도에서의 유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유출의 변화를 나타낸 유출 수문 곡선, 수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유출 중에서 하천 유출은 유역에 발생한 강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역 출구에서 최종적으로 유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강수와 유출 간의 관계가 이런 하천 유출 수문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은 수문 설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강우에 대한 유출의 정확한 산정 또는 예측을 통해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9장에서는 유출의 구성 성분 및 영향인자, 유출 수목선의 분석, 유역의 도달 시간, 유효우량 산정, 강우 유출 관계, 첨동 수량 산정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유출이라고 하면 강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지표 유출도 있고 지하수 유출도 있고 또 하천을 통한 하천 유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로 인한 물이 증발과 증산, 침투와 침루, 지하수 등의 성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지표 지하 하천 유량의 형태로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유출 해석하는 과정은 수자원의 최적 이용 또는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수적 측면에서는 가뭄 예방을 위한 저류 가능한 월, 연 유출량 분석이 필요하고요. 치수적인 관점에서는 단시간에 나타나는 홍수 유량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홍수 피해 경감 그리고 이수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에서 그러니까 시간 또는 적어도 1단위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타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하천 및 환경 유지우량 측면에서 유출 해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유출을 구성하는 그림인데요. 제일 먼저 강수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대기에서 강수가 발생하면 비 또는 눈의 형태로 발생을 하고요. 발생을 하면은 일부는 지표면 유출과 차단이 된 형태로 웅덩이 같은데 고여서 증발을 통해서 다시 대기로 나가는 양이 있고 일부는 지표수의 형태로 지면을 따라 흐르게 되죠. 또 일부는 저류되기도 하고 지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하도에 모여서 하도 유출을 이루고 일부는 하도에서 침투가 되기도 하고 지표면에서 침투가 되기도 하고 더 깊이 침투되면은 뿌리대 저류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라운드 워터 테이블까지 내려가서 지하수에 저류됐다가 그라운드 워터 플로우로 지하수를 따라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하수 흐름은 결국은 이제 강이나 바다를 만나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도를 따라 흐르던 유출이 일부는 또 저수지에 저류되기도 하죠. 그랬다가 증발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대기와 지표, 지하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형태가 그게 유출을 구성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면이 있죠. 이렇게 강우가 발생하죠. 일부는 지면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부는 침투가 되죠. 그러다가 그라운드 워터 테이블까지 가는 양이 있고 기저 유출이라고 합니다. 지하수 유출이라고도 하고요. 일부는 침투됐다가 기저 유출 지하수 워터 테이블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시 지면으로 빠져나오는 양이 있어요. 중간 유출이라고 합니다. 지표면 유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비가 지표면에 강우가 발생을 하면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유출, 지표면 유출, 중간 유출, 지하수 기저 유출, 이 세 가지 형태의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표면 유출과 중간 유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직접 유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나오죠. 직접 유출, 다이렉트 런오프는 강수나 눈이 녹은 후 하천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흘러 들어가는 유출의 한 부분이다. 지표면 유출이 가장 단시간이고 중간 유출은 토양 공급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지표면 유출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유출이죠. 기저 유출은 완전히 지하수층까지 내려갔다가 지하수 흐름을 타고 하천이나 바다로 빠져나오는 유출이기 때문에 가장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유출의 순환 과정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5단계로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연구한 호이트라는 사람이 5단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강우가 없는 단계. 강우가 없을 때에는 지하수가 하천 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천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양 사이드에서 지하수가 들어오겠죠. 물론 이거는 지하 수위가 높을 때 얘기고 하천 수위가 더 높을 때도 있어요. 하천 수위가 높게 되면은 거꾸로 하천에서 지하수층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어쨌든 무강우 단계는 하천과 지하수의 워터 레벨의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요. 지하수와 하천수 간의 어떤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강우의 초기 단계예요. 강수량의 대부분은 침투나 차단으로 손실이 되고요. 아직은 유효강우가 발생하지 못한다. 이거는 지표면 유출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유효강우라는 것이 직접 유출에 기여하는 강우라고 하는 거죠. 정의가. 유효강우가 없다는 것은 지표면 유출이 없다. 내린 강우는 대부분 침투나 차단 등으로 해서 흐름과 차단된 웅덩이나 지표면 근처 토양의 공급을 채우는 데 사용된다.
거기서 3단계 강우가 더 지속하게 되면은 이제는 유효 강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총강우부터 손실량을 뺀 강우를 유효 강우라고 해요. 유효 강우가 발생하면서 지표면 유출이 발생하고요. 이제 지하 수위와 하천 수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더 강우가 지속되게 되면은 4단계는 강우가 충만한 단계입니다. 토양 공급이나 하천 및 저수지 주요 조류 공간이 충분히 채워나간다. 충분히 포화되는 상태다. 5단계가 강우 종료 단계입니다. 강우가 종료되면은 하천 수위나 지표면 조류량, 지하 수위 등이 하강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유출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9.2는 강우가 시작돼서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서 각각의 유출 성분이 차지하는 포션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강우가 막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차단이나 지면 조류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두 가지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토양 공급을 채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서는 지면과 차단 조류와 함께 지표면 근처의 토양 수분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정 시간이 더 지나면 지표면 근처의 토양 수분은 오히려 감소하고 나머지 포션을 지하수라든지 중간 유출, 지표면 유출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경과하면은 지표면 유출이 지배적인 상태로 계속 진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유출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기상학적 인자, 생태학적 인자, 지형학적 인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상학적 인자는 제일 대표적으로 강수, 증발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요. 생태학적 인자로는 차단, 증산 이런 것들, 또 지형학적 인자로는 유역 특성과 하도 특성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기상학적 인자 중에 강수는 강수의 종류, 강우 강도, 지속 시간, 시간 및 공간적인 분포, 이동 방향 이런 것들이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요. 증발이 많아질수록 유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겁니다. 생태학적 인자로는 차단이라는 게 있는데 지상에 떨어진 비가 식생 피복에 의해 저류되는 현상. 일부 강수는 식물의 이파리를 적시는 데 쓰여지고 지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지형학적 인자로는 아무래도 유역의 형상이라든지 면적, 기울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역을 정의하자면 하천의 임의 단면을 통과하는 유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의 경계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유역의 출구라고 하면은 출구를 따라서 이렇게 하도가 형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유역에 떨어진 강우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흐르든지 간에 결국은 출구상에 있는 한 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점의 유출에 기여하는 전체 면적을 유역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하류로 갈수록 유역 면적과 유출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유역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역 면적이 커지면은 첨두 유출량도 커지고 단위 유역 면적당 첨두량은 작아지겠죠. 면적이 분모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도달 시간은 길어지고 유역의 평균 강우 강도는 작아진다. 유역도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역의 방향에 따라 강우의 이동 방향의 영향이 틀려진다. 유역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지금 밑에 그 왼쪽 그림을 보면은 유역의 형상을 봤을 때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그런 형상인데,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동성 강우가 이 유역을 지나갈 적에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지나갈 수도 있고 상류에서 하류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어느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유역의 방향과 맞아떨어졌을 때, 이 경우에는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북에서 남으로 강우가 이동할 때 가장 취약하다. 같은 강우가 발생해도 홍수량이 커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정 장소로 이동할 때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유역의 방향과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로 서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영향이 상대적으로 최소화될 때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좀 반대의 성격을 갖게 된다 하는 유역의 형상에 따라서 유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림 9.4 A와 B 그림이 있는데, A 중에서도 세 가지 유역, A, B, C 세 가지 유역이 있죠. A 유역은 좁고 긴 형태, B 유역은 반원형, C 유역은 부채꼴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똑같은 강우에 대해서 위험한 것은 B 유역이죠. 짧은 시간에 세 방향에서 홍수량이 모여드는 거죠. A는 한 방향이기 때문에 도달 시간이 길어요. 유역의 최원점에서부터 출구까지 도달하는 데 쓰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이 긴 시간을 거쳐서 강수의 피크가 분산이 되는 겁니다. B 같은 경우는 도달 시간이 짧죠. 옆으로 퍼져 있긴 하지만은 세 가지에서 최원점에서 출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방향에서의 홍수가 모여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홍수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9.5를 보면요, 4개의 그림이 있는데 A와 B를 보면은 유역의 형상이 출구 쪽이 좁죠. A, B 모두 출구 쪽이 좁아요. 그리고 출구에서 멀어질수록 유역의 폭이 넓어지죠. 그런데 강수는 등분포가 아니에요.
A는 상류에 강우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내렸고 B는 하류에 좀 더 집중적으로 내렸어. 유역의 면적은 모두 같다고 봐야겠죠. C와 D는 강우는 유역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내렸지만 C는 유역의 출구 쪽이 좁고요. D는 유역의 출구 쪽이 넓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피크가 높게 발생하는 것은 D가 높게 발생하죠. 높은 첨두가. C는 첨두값이 크긴 크지만 D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피크를 지체시키는 효과는 D보다 뛰어나죠. 피크, 첨두의 지체. 가장 그리고 첨두가 빨리 나타나는 형태가 B와 같은 형태. 출구 쪽이 좁은데 이 좁은 출구에 집중해서 비가 내렸을 때 첨두가 가장 빠르다. A와 같은 경우에는 첨두의 지체 효과는 좀 있지만 첨두가 발생하는 크기가 작다. 지형학적 인자 중에 유출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먼저 유역 경사가 증가하면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도달 시간은 작아지고 첨두 유량은 커진다. 유역 조도가 증가하면 흐름 속도는 작아지고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첨두 유출 발생 시간은 좀 늦춰지고요. 첨두 유출량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첨두 유출량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 유역의 조도가 너무 크게 되면은 수위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유역의 조도가 너무 큰 것도 안 좋다. 유역의 구성에 있어서 저수지, 호수, 홍수터의 유무가 영향을 주고요. 토지 이용 상태 측면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 불투수 면적이 커지고 침투량이 줄어들면서 첨두 유출량은 커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그림 9.6의 수문 곡선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유출 수문 곡선의 분석부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출 수문 곡선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하천의 출구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유출량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특정 배수 유역에서의 강우 및 유출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지형과 기후 특성의 종합적인 표현이다. 롱텀의 장기 유출 수문 곡선은 수자원 개발, 수자원 계획에 많이 쓰인다. 그리고 스톰 하이드로그래프는 단기 호우와 홍수 유출 간의 관계를 해석할 때 쓰인다. 결국 유출 수문 곡선은 강우 증발 그리고 하천 유출의 장기적 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쓰이고요. 수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분석에 활용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수문 곡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체 시간, 레그 타임이죠.
TL이라고 하는 지체 시간은 유효 강우의 질량 중심,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강우 주상도의 막대 하나를 그린 겁니다. 총 강우가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하늘색으로 음영칠해진 이 부분이 유효 우량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강우가 D 시간 동안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유효 강우의 질량 중심은 2분의 D 되는 시간에 나타나겠죠. 유효 강우의 질량 중심, 요 가운데 있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 질량 중심과 유출 수문곡선의 첨두 발생 시간, 이 점이네요. 이 두 시간 간의 차이가 TL이라는 거죠. 첨두 발생 시간은 유효 우량의 시점이 같아요. 그리고 첨두 유출 발생 까지의 시간이니까 TP는 (2분의 D) 플러스 TL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달 시간은 유효 우량이 끝나는 시간, D 시간, 끝나는 시간부터 감수 곡선상의 변곡점, 지표 유출이 끝나는 지점이다. 처음에는 피크를 지나서 위로 볼록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아래로 볼록하는 요 변곡점, 직접 유출이 끝나는 D 시간부터 변곡점까지의 시간을 도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감수 시간은 첨두 유출 발생 시간부터 직접 유출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시간, 여기서부터 직접 유출이 끝난다, 변곡점까지네. TP부터 변곡점까지 T, 그 다음에 기저 시간은 직접 유출의 발생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의 시간. 그래프가 만약에 직접 유출 수문곡선이라고 하면은 0시부터 끝나는 시간 한 지금 여기서 보면 6시간 7시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기저 시간이라고 한다. TB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여러 가지 형태 이 T가 나오는데 TL은 지체 시간, TP는 time to peak, 첨두 발생 시간, TC는 time of concentration, TC, 도달 시간, TR이 recession time, TB가 base time. 그래서 5가지 형태의 시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접 유출 수문곡선, 기저 유출을 제외한 유출이다. 직접 유출 수문곡선, 초과 강우 또는 유효 우량의 최적과 같다. 초과 강우 또는 유효 우량의 최적이 직접 유출 수문곡선의 최적과 같다. 만약에 손실이 없다면,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면 복잡해집니다. 지하수 감수곡선으로 들어가서요. 감수부가 다 하강부죠. 피크를 지나면 다 하강인데 이 하강부 중에서 로그 함수적으로 하강하는 데가 있죠. 자, 하나씩 봅시다. 감수부 하강구는
지표면 유출과 지하수 유출로 구성이 되고 유출 승곡선으로부터 지하수 유출량을 제함으로써 직접 유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어디까지가 지하수 유출이냐? 그거를 이 식을 통해서 감수 곡선을 정의해 보자. QT는 시간 t에서의 Q값, 임의 시간에서의 유량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Q0, 시간 t는 0에서의 Q값이에요. 그리고 얘가 Q0 2의 마이너스 알파 t, K가 저류상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수 함수적인 감수 곡선은 결국 지수 함수적으로 감수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수 함수의 형태로 감수 곡선은 표현되어져야 한다. 근데 지수 함수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Q0 곱하기 어떤 감수 계수의 t제곱, 이것도 지수 함수고, Q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t, 얘도 지수 함수인데 이게 더 많이 쓰이죠. 자, 이 감수 곡선은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Q와 S 간에 선형의 관계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 Q는 시간에 따른 지수 함수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양변의 단위를 보면은 K는 per second예요. S는 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KS는 세제곱미터 per secon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위는 간단히 맞출 수가 있어요. 저수지에 저류된 양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K는 컨베이언스 레이트입니다. 저류 상수라고도 하고요. K 값이 크면 클수록 단위 시간당 보낼 수 있는 볼륨이 많아진다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Q와 S를 연결해주는 비례상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양변의 미분을 하면 DQ는 KDS가 되겠죠. 그럼 이 DS가 결국 K분의 DQ인데, 우리가 연석방정식에서 단위 시간당 평균 유입량 마이너스 평균 유출량이 DT분의 DS잖아요. 그런데 이 감수곡선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양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양이 없을 적에 무강수일 때 공급수가 빠져나가는 양을 Q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Q는 마이너스 DT분의 DS인 거죠. 그리고 선형저수지 이론에서 Q는 스토리지에 정비례하고 양변의 미분을 취해주면은 DQ는 KDS, 이 DS는 K분의 1 D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적분을 해야 되니까 DQ와 DT를 우변과 좌변으로 나눠야죠. 나누고 적분을 하면은 로그 Q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 플러스 c가 되고, t는 0일 때 유량을 q0로 놓으면 결국 q는 q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t 앞에 붙은 이 k가 감소 계수, 저류 상수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 9.1은 시간에 따른 유출량이 주어지고 감수계수 k를 산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감수곡선식 qt는 q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t라고 합시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qt는 로그 q0 마이너스 알파 t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대문자 y로 놓고 얘를 c로 놓으면은 y는 c-알파 t 해가지고 시간축에 대해서 로그 qt가 서로 반비례하는, 선형적으로 반비례하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 자료를 y축의 로그를 취해서 그리면은 이 감수곡선을 따르는 구간은 직선의 형태로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되는 구간을 찾아보면은 17시부터가 이 직선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때의 기울기가 0.95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을 해보면은 17시의 값을 Q17이라고 넣었을 때 21시는 17시보다 4시간 뒤죠. 따라서 Q21의 값은 16.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천 유출량을 시간에 따라서 플로팅한 수문곡선을 그려보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유출 성분이 한꺼번에 다 녹아 있죠. 직접 유출, 기저 유출 다 하나의 값으로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유출 안에 중간 유출도 있고 지표면 유출도 있죠. 이제 수문곡선 해석의 첫 단계는 기저 유출을 직접 유출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이유는 강우가 없을 때의 하천 유량은 기저 유출이 지배적이에요. 강우가 약한 강우일 때는 기저 유출과 직접 유출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겠죠. 그런데 강우가 아주 커져서 설계 홍수량에 근접할 정도로 아주 큰 비가 내리게 되면은 기저 유출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포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 유출과 직접 유출은 총유출 수문곡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낼 수가 있고요. 또 이걸 분리해내야지 뒤에서 배울 단위 유량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문곡선 해석의 첫 단계는 기저 유출을 직접 유출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지하수 감수곡선법, 두 번째는 수평 직선분리법,
고정 기저시간 분리법, 수정 엔데이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변 경사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수평 직선 분리법이에요. 자, 먼저 주지하수 감수곡선법은 과거 수문곡선을 이용해서 지하수 감수곡선을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A의 수문곡선은 과거 수년간의 연속적인 유량 기록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개의 이벤트들 중에서 감수곡선 부위만 따로 떼어서 반대수지상에 작은 것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열하면 그림과 같이 주지하수 감수곡선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수곡선의 최저값에 계략적인 접선을 그리고요. 이 점선의 형태로 이 접선이 얻어지죠. 이렇게 구한 접선을 산술축으로 로그를 풀어서 산술축으로 옮겨 그리면 수문곡선을 대표하는 주지하수 감수곡선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수문곡선의 감수부에 앞에서 구한 주지하수 감수곡선을 중첩시켜서 이렇게 까만 수문곡선에 하늘색 주지하수 감수곡선을 중첩시켜서 곡선이 분리되는 점을 찾아 상승부 기점과 연결하여 직접 유출과 기저 유출을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곡선이 분리되는 점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수평으로 상승부 기점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이 모두 기저 유출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직접 유출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주지하수 곡선법이었고요. 수평직선 분리법은 상승부의 시점으로부터 수평으로 직선을 그어서 하강부와 만나는 점을 연결하고 이만큼을 기저유출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곡선이 엔데이법이죠. 여기 지금 수식이 n은 0.827a의 0.2제곱이죠. 유형 면적을 놓고 n데이를 계산해서 n데이만큼 첨도 시간에서 n데이만큼 간 다음에 하강부와 만나는 점, 이 점과 상승부의 시점을 연결한 이 선을 이제 기저유출 선으로 보는 거죠. 그게 엔데이법입니다. 수정 엔데이법은 요 상승부 시점 전의 하강부의 연장선을 첨도 시간까지 연장한 다음에 요 첨도 시간부터 엔데이까지의 선을 연결한 요 그림에서 보면 이 C 선이 수정 엔데이법이 됩니다. 요 맨 마지막에 가변 경사법이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일단 변곡점을 찾고요. 변곡점을 찾고 또 하나의 점, 요 수문곡선을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적에 하강부에서 경사가 급변하는 점, 이 점을 또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점이 되겠죠. 두 개의 점을 먼저 찾아놓고 상승곡선이 시작하는 요 시점 이전에
하강부의 연장선을 피크 시간까지 연장을 하고 요 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강부의 마지막 경사가 급변하는 점을 찾아서 그 이후에 경사의 연장선을 요 변곡점까지 연장해서 그린 다음에 이 두 개의 선을 또 연결해서 이렇게 빨간 기저유출선을 만듭니다. 근데 이 기법은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기저유출선의 경사가 너무 급하게 변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수평직선 분리법과 엔데이법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